만나면 좋은 친구 MBC. 화합의 정치를 하고 통합의 정치를 하고 네네. 섬김의 정치를 하라. 네네. 그리고 지역 감정을 타파해라.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부산 시민이 저한테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대학교의 좀 체질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개정안을 통해서 지방대학의 이 재정 지원을 좀 강화시키고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못지않은 부산의 고민, 바로 동서 불균형일 겁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대식 국회의원과 함께 서부상권 개발, 그리고 열악한 부산 지역 대학 현실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봅니다. 구도운동장 개발을 둘러싼 논란도 다뤄보겠습니다. 뉴스톡톡 오늘은 김대식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22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정식 개원식도 못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께는 좀 답답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원을 하고 벌써 이제 2달이 가까웠는데 네. 개원을 아직 하지 못하고 우선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은 늘 우리 국민 곁으로 다가가서 국민의 삶의 그런 방향을 또 우리가 체크를 하고 요즘 고물가 또 고환율 이런 것으로 엄청나게 좀 어려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매일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국회는 365일 지금 돌아가고 있고 열심히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곧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별명 중에 하나가 예. 초선 같지 않은 초선 이런 별명이 있다고 들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의힘 44명 초선 의원 모임이 있고 예. 거기를 대표하는 분이시라고 예, 그렇게 예. 들었거든요. 일단 거기서 또 그 초선 공부 모임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국회로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도 했고 그리고 이제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네, 그리고 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장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우리 당의 최고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을 조금 높이 산 것 같아요. 우리 초선 의원들이. 그래서 늘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고 44명의 우리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좀 역량이 있는 분들이 네, 이번에는 네.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하고 또 뒤에서 돕고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지금 초선의 모임 공부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헌법 84조를 가지고 제가 했는데 우리 당 대표 후보들 네, 네. 그리고 당의 혁신 분들 68분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열렸는데 2차 모임은 지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 문제 그리고 3차는 이런 그 기후가 요즘 네, 네, 문제가 기후변화 되지 않습니까? 문제. 네. 기후 변화의 그런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지금 활성화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경제가 우리가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런 공부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김 의원님 초대해가지고 크게 2가지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예. 첫째는 이제 교육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부산의 대학 관련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셨고 또 이제 대학 총장도 지내셨기 때문에 먼저 그 교육개혁 3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내용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 총장을 35년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교육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앞장서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많은 상임위가 있지만은 저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교육에 방점을 주고 전부 다. 네, 네. 교육위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교육위로 네. 가게 됐습니다. 교육 3법은 지방대학 첫째 육성법, 지방대학 그리고 육성. 고등교육법, 네. 그리고 산업교육진흥법 이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개정안을 통해서 지방대학의 이 재정 지원을 좀 재정 강화시키고 지원을 강화. 네네. 좀 특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에 이제 방점을 두고 네. 무엇보다도 인재를 유출을 안 해야 됩니다. 네네. 부산에서 사실상 이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최근 3년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64%가 부산을 떠납니다. 그러니까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산의 지방 대학의 출신들도 좋은 일자리,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가야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저는 가급적이면은 지방대학 육성법을 통해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곳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럼 무엇보다 일자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벤처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IT 기업이라든지 게임 산업이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의 기업을 부산에 많이 유치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이런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여기 정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이 법을 이제 제가 이 1호 네, 법안으로 네, 냈는데 네, 네. 요게 정착이 되면은 앞으로 지방대학이 이 경제적이나 또 이런 그 산학년 이런 토대에 의해서 상당히 좀 활발하게 되리라 이렇게 지금 생각을 말씀하신 하고 그 법 그렇게 같은 경우에는 부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전국에 예. 있는 전국에 있는 지방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거니까 예, 굉장히 예. 의미가 있는 네, 것 예. 같고요. 부산에 사실 그 대학과 전문대학이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부산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전공은 정원을 못 채웠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다음 또 부산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유출이 심한데 이런 부산의 전반적인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이런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부산이 16개 점 시도 중에서 네, 네. 가장 인구 유출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비하면은 부산에 대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대학교와 이 부산교육대가 이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해양대학교하고 부경대가 지금 통합의 부경대학하고. 움직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로컬 대학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갑종 합종 연행이 네, 네.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이 스스로 자생 능력을 잃으면은 스스로 퇴출할 수 있는 이런 법도 지금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네, 있는데 네, 네. 자, 이러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게 되면은 부산의 대학의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다.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부산이 무엇보다도 왜 젊은이들이 이 인서울로 하려고 하느냐 네. 하는 겁니다. 그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교육 문제가 있고 또 문화적인 문제가 있고 주거적인 문제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플러스 하면은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그냥 전체가 이제 백화점식으로 네.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특성화, 맞춤형, 그리고 산학년 이것을 충분하게 여기다 부여를 해가지고 같이 선택과 집중으로 나아가면은 저는 우리 학생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도 이곳에서 졸업을 하고 네. 얼마든지 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공립대학하고 예. 사립대학, 예. 사학법인은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학법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이제 폐교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합병을 한다든지라고 예. 할 때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고 대학 입장에서는 손해만 보는 그래서 이런 규제를 좀 혁신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하고 저하고 네, 대통령직 인수 17대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같이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 나온 이야기인데 네. 사실은 그 좀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이 많잖아요. 운동장에 풀이 나고 네. 이런 대학들은 스스로 이제 그
이 퇴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스스로 문을 닫게 되면 100% 국가가 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닌게를 꼽으면 다시 살아나고 닌게를 꼽으면 맞습니다. 살아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재단에 인정을 해주자는 거죠. 네, 네. 과연 100이면은 30이면은 30을 재단에다가 돌려주고 나머지 70을 국가에 헌납하는 네, 네. 이런 겁니다. 이것은 저야 합의에 따라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뭔가 법안으로 통과가 되고 나면은 스스로 퇴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리지만은 또 그 스스로 퇴출하겠다는 재단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타날 거로 봅니다. 지금 사실상 국공립대학 빼고 나면 한 70% 정도가 지금 사립으로 되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대학들을 그런 퇴출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좀 열어주자. 그렇게 되면은 학교도 줄어들고 그러니까요. 입학 정원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것도 여야 지금 한번 심도 있는 제가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말씀하신 그런 그 부분이 우리 부산에도 굉장히 해당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 대학이 굉장히 많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네. 전문대학 지금 4년제 이렇게 하다 보면 21개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인구 지금 350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대학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 많은 겁니다. 숫자죠. 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교육 정책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오면서 베이비붐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가 교육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저는 교육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교육비로 보면은 단연 탑으로 아마 지금 그럴 것 우리가 같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사교육이 필요 없다. 그리고 오로지 공교육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지방 초중고, 지방 대학을 나와도 내가 평생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해 준다면은 저는 자녀들 이 인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류,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네. 이런 것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공항이 되면은 배후 도시로서 주택까지 해결이 되면은 저는 충분하게 제 이팡교 밸리처럼 네. 사상도 만들 수 있다. 저는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이지만은 저는 제 명함 뒤에 사상구민, 부산 시민의 신분권, 영업사원 김대식입니다. 이번에는 사상구, 지역구가 서부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부산 발전 또 부산의 동서 불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동서 불균형 얘기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 해결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이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상은 또 서부산은 공단이 먼저 공단이 들어오는 먼저 거예요. 공단이 먼저 들어오니까 사람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거가 또 들어오게 되고 네, 네. 그리고 나서 주거가 하다 보니까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네, 학교가 들어오게 네, 되는 네.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정상적으로 네, 이렇게 양대 축으로 성장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 서부산의 중심은 저는 제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상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도로 인프라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하단에서 사상역까지 이 지하철이 연결이 되고 올 연말 되면은 이제 상판이 끝나고 네네. 2026년 1월 되면은 지금 개통 예정인데 이제 가덕 신공항도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은 도로 인프라 이런 면에서는 공항 가깝죠. 그다음에 항만 가깝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가깝죠. 구마고속도로를 통해서 남해고속도로 가죠. 그러면은 항만 그다음에 강을 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과 강과 바다가 동시에 어우러지면서 교통 인프라가 제일 잘 돼 있다. 하늘까지 네, 포함해서. 하늘까지 포함해서.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교육의 문제가 네. 대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사상에 엄궁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를 선정을 해서
이 IB 이 지정학교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IB 예, 지정학교가 예. 있습니까? 그 지정학교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율형 중고등학교를 엄궁동에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국공립으로 되지만은 이 형태는 강원도에 있는 민사고 이거에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거기서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선진국 미국의 아이비리그라든지 이런 명문 대학을 시험 없이 이렇게 통과할 수 있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사상으로 이사를 온다. 그럼 왜 이사 오느냐 이렇게 물으면 교육이 있다. 예, 좋은 학교가. 좋은 학교가 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플러스 문화를 만들어줘야 네.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삼락 생태공원이 있고 그리고 4월달 벚꽃이 되면은 아주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락천에 이 한강 물을 끓여다가 저기 청계천으로 살렸듯이 우리도 낙동강 물을 끓여다가 삼락천에 끓여서 365일 유등축제를 통해 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곳. 네. 이렇게 되면 교육과 문화가 자연적으로 하면은 이 사상이 서부산의 중심이 될 것이다. 네. 거기에는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굴뚝 산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굴뚝 산업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상의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굴뚝 산업은 내보내고 최첨단 산업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 공장 부지들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부지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의 컨텐츠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자.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나 루브르 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도 전부 옛날에 철도역이고 이제 창고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본의 삿포로에 가면 오타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오타루라는 지역에 1년에 한 2천만 명 관광객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오타루가 그렇게 발전하느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다 그 고기 생선 창고들이었거든요. 그렇듯이 이 공장에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카페 문화라든지 우리 저 망미동에 있는 1963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부산의 중심지가 아니라 불경의 중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그 지금 얘기 속에 이제 이미 나왔지만은 조금 상세하게 여쭤볼 테니까 간략간략하게 좀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뭐냐면은 사상을 제2 판교로 만들겠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경기도 판교를 알고 가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은 여기는 아주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버금가는 그런 거로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가 모이게 됩니다. 젊은이가 모이게 되면은 문화가 모이게 되는 거죠. 교육이 모이게 되는 거죠. 주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 중심의 이런 인력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 인력을 거기다 끌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상도 공업 지역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2의 판교밸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실리콘도 가봤고 미국에 그리고 판교도 가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가보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2의 김대식의 사상 뉴딜 정책을 통해서 최첨단 기업을 제가 몇 군데를 지금 교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치해서 우리 부산시와 사상구에서 재정적으로 아니면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 정착하게 되면 저는 사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류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이런 것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2 판교밸리처럼 사상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교통의 중요성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상뿐만 아니라 서부산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건데 가덕 신공항이 개항되고 나면은 정말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서부산이 확 바뀌는? 가덕 신공항이 완공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항공 물류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러면 거기 항공 물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지역이 사상이나 사가 될 겁니다. 강서 플러스. 그러면 이 세 개가 트라이앵글로 가게 되면은 주거 단지 플러스 물류 단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항공 산업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되게 되면은 또 관광 산업까지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서부산은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산이 지금 뻗어 나갈 길이
서부산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서부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서부산이 앞으로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되고 부산의 중심 도시가 될 겁니다. 교통 문제 또 하나 더 네.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하철 5호선의 연장하는 그렇죠. 그런 문제하고요. 또 연장뿐만 아니라 다른 그 노선하고의 연결의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이 굉장히 오래된 터미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네. 편의성이나 접근성이 굉장히 좀 좋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지금 지하철 2호선이 이렇게 가고 있기 네,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이 서부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허브 터미널이라고 봐도 네, 과언이 네.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요즘은 자동차 시대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가서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해놓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고향을 간다든지 가도 하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21세기를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네. 자동차 문화가 이렇게 발달한다는 돼 있지. 것을 네. 예측을 못 했던 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사상 터미널을 조금 개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야 아니면은 꼭 굳이 옥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지하에서 출발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해요. 서울의 강남에 가보면은 강남 공항 터미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차 시설뿐만 아니라 지하철 역세권하고 맞습니다. 연결되는 이런 것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상역 주위에를 주차 공간이라든지 셔틀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편의성을 좀 추구해 준다면은 사상을 찾고 하는데 좀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워낙 오래됐고 네. 그래서 전반적인 재개조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네. 아주 짧게 부산 시민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이지만은 저는 제 명함 뒤에 사상구민, 부산 시민의 심부름꾼, 영업사원 김대식입니다. 이렇게 제가 명함에 새기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꼭 사상구의 지역 현안보다도 부산의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박형준 시장이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이거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처리를 할 거고, 산업은행, 그리고 가덕신공항, 또 그리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산의 현안 문제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많은 채찍들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의원님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서지원 의원, 이준호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이슈는 부산 매출 1위 기업 르노코리아 채권 소식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르노코리아의 매출액은 3조 2천여억 원, 1년 전에 비해 1조 6천억 원 줄었습니다. 2014년부터 상승세였던 르노차 매출은 2017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더니 6년 만에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최저 매출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지난달 르노코리아가 4년 만에 신차를 내놨습니다. 르노의 DNA를 계승했다는 신차는 그러나 중국 지리자동차의 중형 SUV 싱유의 L을 빼닮았습니다. 실제로 르노는 2년 전 중국과 합작 차량을 출시하기로 하면서 지리자동차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대가로 기술 사용료를 지불한 바 있습니다.
지리자동차는 이때 르노코리아 지분 34.02%를 취득했습니다. 플랫폼은 르노 거를 사용해서 르노한테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지리 쪽에 이 플랫폼 사용료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게 있는데, 르노와 지리자동차 두 외국 업체의 르노코리아 지분은 86%가 넘습니다. 반면 르노 삼성차를 출범시켰던 삼성 계열 지분은 13%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르노코리아의 지난해 순이익은 983억 원, 이 가운데 75%에 달하는 735억 원이 두 외국 업체에 배당됐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가능성 중 하나는 르노가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르노코리아가 지리자동차의 조립 라인으로 전락하는 경우입니다. 르노 자동차, 부산의 매출 1위 기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매출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지난해 매출이 3조 3천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152억이었고요. 르노 자동차가 원래 연간 20만 대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 대를 만들었습니다. 절반이네요. 절반 정도로 네네. 줄어든 거죠. 그래서 총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한 38% 정도 감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많은 점유율을 가져갈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르노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대표적인 시각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신차 출시가 너무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4년 동안 신차를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진보되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 조금 르노코리아가 도태되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인 때문에 20만 대를 팔았던 회사에서 10만 대를 출고한 회사로 변모되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1년 사이에 매출이 32%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요인을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르노 자동차는 시장 내에서 계속해서 위축해 왔습니다. 네. 뭐 신차 개발 부재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꼽히고 있습니다만 판매 부진의 실적은 지금 국내 완성차 5개사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 경쟁력에서 계속 도태되고 있고 경영 방침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르노 같은 경우는 22년 11월에 이제 설립된 전기차 개발 사업인 암페어에 IPO를 원래 실현하려고 했습니다만 네네. 최근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것 또한 경쟁력 하락의 또 다른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은 전 세계가 이 전기차 산업의 대전환을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수요마저도 이전보다는 급감하면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지셔닝이 견고하지 않은 업체는 계속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차 얘기가 나왔는데 4년 만이죠. 아마 지난달에 신차를 내면서 뭔가 이제 매출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신차를 내면 네. 컨벤션 효과라는 게 그렇죠. 존재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KG 모빌리티라고 기존의 쌍용 자동차죠. 토레스라는 신차를 내고 엄청난 컨벤션을 받고 실제로 매출이 급상승했습니다. 네네. 르노코리아도 아마 같은 맥락으로 신차를 파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벤션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라는 앙케이트에서 네네. 압도적으로 브랜드를 뽑았습니다. 아, 브랜드.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토요타, 혼다와 경쟁을 할 정도로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자동차 브랜드로 성장을 했거든요. 과거 르노 차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각광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명이 르노 삼성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란 브랜드는 아주 가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과거 뭐 SM5 520 시리즈, 525 시리즈 많이 팔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르노 코리아로 바꾸면서부터 좀 브랜드 가치가 많이 저해되고 그래서 판매량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도 잠시뿐일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르노코리아의 지분을 확보했다 하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진출을 노리는 건지.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통합이 되고 지분을 아무래도 사고, 이제 네. 보유하게 되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중국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벤츠에도 최대 주주이자 이제 전기차 폴스타를 소유하고 있는 중국에서 약 40년 정도 된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와중에 지리자동차가 이제 르노그룹과 상호 협력을 맺게 된 부분이 지금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폴스타를 포함해서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는 생산 거점을 전 세계에 글로벌적으로 좀 두려고 하고 있고 25년 하반기부터는 폴스타 4를 이제 부산 공장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국내 공장이 이제 수출용 자동차의 생산 기지가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르노코리아와 이제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는 친환경 신차 합장 모델 개발을 위해서 이 생산 라인에 대한 전환도 함께 하기로 상호 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투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르노 자동차의 입장으로만 봤을 때는 지분이 1대 주주는 르노그룹이지만 2대 주주는 이제 지리자동차가 된 만큼 이들의 투자로 인해서 지금 좀 위축된 경영에서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부산 매출 1위 기업인데 어쨌든 그런데 부산 기업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렇게 투자가 들어오면서 신규 고용이 창출이 되고 한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부산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외투 기업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그리고 이 기업 지분이 변화하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조정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고용 유지를 좀 포함해서 배터리나 모터와 같은 핵심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의 업체를 좀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얼마나 마련해 줄 수 있고 그 경쟁력에 우리 부산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영상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은 작년에 거둔 수익이라든지 매출에 대하여서 상당한 부분이 그게 한국의 어떤 걸로 남지 않고 결국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적이 됐는데. 산업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시대는 저는 좀 지났다라고 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르노 덕분에 직접 고용자가 2,200여 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10개의 하청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총 1조 3천억치를 매년 납품하고 있는데 그 하위 업체들, 210개에 해당하는 하위 업체들이 다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저는 좀 구태 담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르노코리아는 외국인 투자로 3년간 올해부터 1,180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부산 공장에 이제 내연차 생산 설비를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 또한 지리자동차의 합작으로 이제 일어난 부분인데 200명 정도는 신규 고용 창출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장을 좀 방문해서 투자 환경 조성에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 부산시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일자리뿐 뿐만 아니라 이 외투 기업이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이바지할 수 있게끔 인력에 대한 육성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마이스터고와의 연계라든지 이런 사회공헌적 부분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최초 공설운동장인 구도운동장. 7만 1,000제곱미터 규모로 주 경기장과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곳 부지 전체를 도심재생 혁신지구로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 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입니다. 부산시가 구덕운동장 바로 앞에 추진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대해 주민 500여 명이 거세게 반발합니다. 지난 2019년 1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체육공원을 없애고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건 공공재의 명백한 사유화라는 것. 지난 2월 부산시가 약 500여 가구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자
주민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개최된 주민공청회에서 돌연 건립 규모가 300가구 넘게 확대됐고 층수마저 최대 38층에서 49층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명칭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데요. 정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부산 최초의 공설운동장, 네. 구덕운동장이 그런 점에서 상징적인 공간이고요. 사실 부산 시민들의 그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구덕운동장은 1928년에 1928년. 네, 부산 네, 공설운동장으로 시작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사직운동장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이제 야구도 여기에서 하고 이제 시민종합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서구 주민들의 자랑이자 그리고 주민들의 공간 그리고 부산의 역사적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파크와 부산교통공사와 같이 이 구덕운동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장들로서도 이 시설 개선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있어 왔고 시설들 자체에서도 C등급이나 D등급과 같이 안전등급이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시설 개보수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다만 시비가 투입이 되는 경우의 규모가 너무 작았고 그리고 공사의 기간도 계속해서 연장이 되면서 완전한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부산시가 이제 국토부의 도시재생혁신 사업이라는 공모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 논란이 더 불씨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구덕운동장을 재개보수하고 그리고 도시 재생의 효과를 얻는다는 목적은 굉장히 공감하고 취지에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나 구덕운동장 인근의 아파트 3개 동이 이제 설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많은 반발을 하고 계시고요. 온전한 이런 공용부지로서의 역할보다는 사유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더해서 이제 8천억 규모의 예산이라는 것이 과연 다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꼭 민간 개발이 투자를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년 전이거든요. 2019년에 100억을 들여가지고 체육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이걸 5년 만에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지적도 또 있어요. 네, 안 그래도 뭐 5년만 쓰고 없앤다. 네, 뭐 5년만 이런 쓰고.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판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팩트를 기반으로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구덕운동장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정말 바로잡아야 될 지점들이 있다. 아,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부에 공모를 지원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공모에 선정해 주면은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국토부에서 선정해 주지 않으면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언론의 어떠한 꼭지라고 할까요? 헤드라인을 보면 뭐 운동장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왜곡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운동장을 철거하고 또 운동장을 그대로 짓습니다. 오히려 더 좋게 짓고요. 그 부지 중에 30% 정도만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주민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라고 네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 설명회, 공청회, 그리고 간담회를 6차례나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매우 중요하고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찬성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너무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만 부각해서 이렇게 더 문제를 문제화 네. 만드는 이런 좀 행태들이 지금의 이런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적은 사실에 입각하기보다도 뭔가 좀 부정적인 부분을 찾아가지고 혹은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다 이런데.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이 리츠 형태 같은 경우는 결국은 부동산 간접 투자 주식 회사로서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부동산 개발이 전제가 되어야지 이 리츠 사업이 8천억 규모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수익 규모는 결국 아파트 분양으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함께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개발권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축구 경기장, 전용 축구 경기장도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외곽에서 이제 즐기실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실외 체육에 대한 형태도 실내로 이제 만들면서 체육 시설도 만들겠다, 문화복합 시설도 만들겠다라고는 했으나 그 바로 앞면에 3개 동의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네. 아파트 앞마당에 공유 부지가 모두 공공 시설들이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공청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된 공청회에 제대 규모로 자리를 잡은 것은 최근에 시의회에서 보류 의견이 난 이후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국에서 그동안 이 부분을 관장해 왔기 때문인데요. 건축주택국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전담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 행정에 있어서도 분절된 부분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 거기에 이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함에 있어서 계획 단계에서도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서구의 주민들이 약 5만 5천여 명 정도 계신데 이 사업을 반대하는 서구 주민이 2만여 명이 넘습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서 시민의 의견이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처음에 보류 의견을 냈던 것이고요. 최근에는 반대 의견까지 나온 것입니다. 축구 전용 경기장이라는 것은 프로축구로 관람하거나 국가의 어떠한 친선 매치가 있거나 이럴 때 이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쓰는 공간으로 전락할 거다 이런 것은 저는 정말 정보 전달이 잘못된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고요. 또 서구 주민의 2만 명이 반대한다. 저는 이 조사 결과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이 반대하는 측 입장에서는 이 2만 명이 반대했다라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공청회와 설명회와 간담회에서는 찬성해 주는 분들의 입장도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지 어떠한 선동이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모든 서구 주민들이 주소지와 그리고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기록한 2만여 명의 서명부가 부산시와 국토부에 제본이 되어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곡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께서 원활하게 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계획을 함에 있어서 시는 일방 소통을 해왔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함께 동의를 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라는 의견으로 반대 의견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이 나왔지요. 의견 청취안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고 3가지의 조건을 달았는데 네. 그 3가지의 조건 중에 하나가 시민을 포함한 채널을 확대해서 소통하라라는 지점과 그리고 그에 맞춰서 계획에 대한 변경을 시도하라라는 지점들, 그리고 공청회에 대한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다 같이 검토를 하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난 회기와 이번 회기에서도 강도 높게 의회가 반대했던 내용입니다. 정부는 지난 8일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을 철회하고 사직 처리 마감 기한을 줬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 전공의들은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복귀자 전공의들한테는 다 이제 사진 여부에 관해서 문자를 연락을 드렸는데 무응답이었고, 지역 의료 공백 사태가 악화될 건 불보듯 뻔합니다. 지역 의료계는 하반기 모집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전공의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이 또 서울 쪽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거를 기회를 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참 우울하지만 지방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오는 22일부터 전국 대학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비수도권 환자들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합니다. 네,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이 지난 15일이었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제 부산 전체에 이제 전공의가 한 650여 명 정도 계시는데 사실은 복귀하신 분이 극히 미미합니다. 전무한 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전공의들이 4개월 동안 의료 현장을 비우고 이렇게 이탈해 있는 상태, 매우 전공의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싶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 시간에도 병원이 셧다운돼서 돌아가시는 분도 존재하고 있고 정말 응급한 진료를 못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공의들 선택이 매우 아쉽다라는 논평을 하고 싶고요. 다만 전공의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 정부도 반성해야 되는 지점은 분명히 있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떠한 대안을 주고 그리고 접점 지점을 찾아서 협상을 했어야 됐는데 너무나 강하게 이 집단을 누르려고만 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의들의 선택도 어떤 정부의 어떤 기조도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더기 사직이 처리가 되게 되면 재정적 부담이 상당할 것입니다. 이제 퇴직금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의료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거기다 지금 상당수의 전공의가 무응답으로 일관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감을 좀 표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 미복귀를 하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동료들과 의료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리를 지금 지키고 계시고 응급 환자들과 중급 이상의 환자분들을 지금 케어를 하고 계신데 이 분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정부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9월 복귀에 대해서도 정부는 추가 특례는 없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사직 처리를 하여야 이제 하반기에 대한 TO 충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을 정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면은 전공의들이 서울로 갈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죠. 이제 수도권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공의들의 결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이나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이 이제 사직이 되게 되면 새로운 병원에서 수련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가급적 TO가 많은 인기과로 다시 가게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의사들 같은 경우는 전공의를 하지 않아도 의사입니다. 일반으로서 병원을 개원할 수 있거든요. 전공의가 사직이 되고 1년 유예가 되게 되면 이분들은 이제 더 이상 전공의 과정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 수요자가 많은 서울로 상경해서 피부과라든지 이런 인기과로 개원을 대거할 가능성이 전망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저희가 지방에서 의사들이 서울로 많이 이탈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지금처럼 전개가 되어 나가면은 부산에 계시는 환자, 부산 의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혼이 생기게 되다 보니 이제 이전과 같은 진료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통 창구의 역할로 조금 나서줄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부산대 국립대 병원을 포함해서 사립대 병원들에서도 조금씩 이런 충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협진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이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어떤 지원을 좀 해줄 수 있을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사라는 직업 자체는 경제적 인센티브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환자를 살린다라는 일에 대한 가치와 그 사명감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존중해오고 명예를 드높여왔던 것인데 이제는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도 남아있는 지금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 인력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들어주셔서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 이들의 처우 개선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서 의료 공백을 좀 최소화하는 데 함께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현 방침 그리고 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게 좋다 이런 지적하면서 오늘 얘기 좀 마무리하죠. 네, 이제 거시적으로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저는 대찬성합니다. 의사 숫자도 늘려야 되고 의대 교수도 늘려야 되고 의대 정원도 늘려야 됩니다.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고 우리 의료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완벽히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의사들도 국민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국민을 이렇게 강하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의들 또한 국민이고 의사도 국민이기 때문에 조금 정부에서도 물러나서 대화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주면 국민도 박수치고 더 좋은 의료의 미래를 같이 그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 개인의 이제 암이나 백혈병과 같은 중증 질병을 겪고 있는 경험자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환자를 지켜보는 가족분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실 텐데요. 각 직업에서 직업 윤리와 그리고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선택이고 그 자유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를 등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뼈아프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지자체도 지금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을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올해 부산의 초등학생 수는 14만 6,500여 명으로 지난해 15만 2천여 명보다 5,7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산 지역 초등학교 학급 수도 전년 대비 84개가 준 6,999개 학급으로 집계됐다고 부산시 교육청이 밝혔습니다. 올해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 인구가 최중학교를 졸업한 뒤 첫 직장을 얻기까지 평균 11.5개월이 소요됐다고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4개월보다 1.1개월 늘어난 것으로 초봉은 10명 가운데 6명이 월 200만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5,200여 가구로 2달 연속 5,000 가구를 넘겼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올 연말까지 부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계한 올 상반기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2조 6,500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8,500여 원보다 43.5% 증가했습니다. 또 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액은 올 상반기 2조 400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3,300여 원에 비해 53% 늘었습니다. 부산의 대표 여름축제인 제28회 부산 바다축제가 오는 26일부터 사흘 동안 다대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바다음악제와 함께 석양을 배경으로 한 서핑, 요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으며 개막 당일에는 불꽃축제도 펼쳐집니다. 장맛비라고만 하기엔 무서운 폭우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극한호우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처럼 계속 증가한다면 세기 말에는 시간당 230mm의 비가 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서운, 상상하기 싫은 미래입니다. 시사포커스인은 파리올림픽 중계 관계로 2주 쉬었다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